영화 한 편이 천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왕과 똑같이 생긴 가짜가 궁궐에 들어가 진짜 왕 행세를 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여러분, 영화 속 그 왕이 실제로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시나요? 광해군, 조선의 15대 왕이지만 정작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나 귀양지에서 죽은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아니 어쩌면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길래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왕 광해군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5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선조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적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후궁 공빈 김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자였던 겁니다. 조선시대에 서자로 태어난다는 건 왕실이라 해도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의미했죠. 당시 선조에게는 적통인 왕자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서자를 쉽게 세자로 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저 수많은 왕자 중 한 명으로 궁궐 한편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592년 모든 게 바뀝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죠. 이때 선조가 내린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겁니다. 왜 하필 이 급박한 상황에서 서자를 세자로 삼았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이겁니다. 만약 자신이 왜군에게 잡히거나 죽으면 누군가는 왕통을 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광해군은 그때 이미 17살로 여러 왕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성숙했던 거죠. 세자가 된 광해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엄청났습니다. 선조를 따라 북쪽으로 피란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확보하는 일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10대 후반의 청년이 홀로 군사를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죠. 실제로 광해군은 전쟁 기간 내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오가며 의병장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달래고 군량을 모으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해군은 정말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들, 굶주리는 백성들, 목숨 걸고 싸우는 의병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말이죠. 그는 단순히 왕실에서 자란 왕자가 아니라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은 지도자가 되어 갔던 겁니다. 실제로 광해군의 분조 활동은 전쟁 수습에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의병들을 조직하고 군량을 모으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광해군을 향한 선조의 태도는 참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선조에게 적통 아들이 생겼거든요. 임목대비 김씨가 낳은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제 진짜 적통 아들이 생겼으니 서자인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내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광해군은 전쟁을 수습한 세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상태였고 신하들도 대부분 광해군을 지지했거든요. 선조와 광해군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선조는 영창대군을 애지중지하면서도 광해군에게는 계속 트집을 잡았죠. 광해군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15년 넘게 지속됐어요. 광해군은 세자로서 할 일을 다 했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죠. 1608년 결국 선조가 죽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벌써 33살이었어요.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조선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국 곳곳이 폐허였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국가 재정은 바닥이었죠. 게다가 국제 정세도 심각했어요.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후금이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명나라는 조선에게 계속 군사 지원을 요구했고 후금은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가 선택한 건 중립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고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려 한 거죠. 실제로 1619년 사르후 전투 때를 보면 광해군의 이런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나라가 조선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형식적으로는 군대를 보냈지만 강홍립 장군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어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이죠. 결국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했고 조선군 대부분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 편에서 끝까지 싸웠다면 후금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중립 외교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200년 넘게 명나라를 섬기는 4대 외교를 해왔거든요. 명나라는 은인이고 부모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광해군은 이런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겁니다. 조선의 안전과 백성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이 선택 덕분에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큰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나중에 광해군을 몰아내는 명분이 되기도 했죠. 외교뿐만 아니라 광해군은 내정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동법의 확대 시행이었어요. 대동법이 뭐냐면 기존의 백성들이 현물로 내던 공납을 쌀이나 돈으로 통일해서 내게 하는 제도였거든요. 이전에는 지역마다 품목마다 다르게 공납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 복잡하고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방납이라는 문제도 심각했죠. 중간에서 물건을 대신 내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는 불법 행위가 만연했던 겁니다. 광해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을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와 충청도까지 확대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된 궁궐과 성곽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불타버렸거든요. 광해군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재건하고 인경궁이라는 새 궁궐도 지었어요. 전국의 성곽도 보수하고 강화했죠. 물론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노역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광해군 입장에서는 국방과 통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게 시급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광해군은 꽤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죠? 전후 복구를 추진하고 실리 외교로 전쟁을 피하고 백성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을 시도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갈등과 왕실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었죠. 광해군이 왕이 된 직후부터 영창대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통 아들이었고 임목대비의 친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죠. 이들은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고 영창대군이 진짜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위협이었어요.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1614년 영창대군이 죽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해군의 측근들이 영창대군을 감금하고 학대해서 만든 거였어요.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가 겨우 8살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어요. 아무리 정치적 위협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죽인 건 명백한 폭거였거든요. 하지만 광해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18년에는 임목대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이자 죽은 선조의 정비였거든요. 왕의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는 건 조선의 유교 윤리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뜻이죠. 광해군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정치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였지만 이 일로 그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게다가 광해군 시대에는 수많은 옥사가 일어났어요.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죠. 대표적으로 개축옥사, 칠서의 옥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광해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어요. 특히 서인 세력과 남인 일부는 광해군을 몰아낼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23년 3월 마침내 그 일이 터집니다. 인조 반정이에요.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들인 이기, 김유,
이괄 등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습격한 겁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폐모살제와 친명 배신 외교를 명분으로 내세웠죠. 광해군은 순식간에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능양군이었던 이종 훗날 인조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광해군은 왕위를 빼앗기고 군으로 강등됐어요. 조선 역사상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군으로 불린 유일한 인물이 된 겁니다.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어요. 한때는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 신세가 된 거죠.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내린 선택들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유배지에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지냈다고 해요. 1641년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광해군이 죽은 후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승자인 인조와 서인 세력의 입장에서 쓰인 역사였으니까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광해군은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어요. 폐모살제를 저지른 폐류나 명나라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자, 무리한 공사로 백성을 괴롭힌 폭군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학자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 편에서 끝까지 싸웠다면 조선은 병자호란보다 더 일찍 더 심각한 전쟁에 휘말렸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친명 정책으로 돌아서자 결국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대동법 확대나 전후 복구 정책도 재평가받고 있어요. 당시로서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됐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광해군은 명분보다 실리를,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너무 현실주의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광해군의 포갑 정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것, 수많은 옥사를 통해 정적들을 제거한 것은 아무리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어린 동생을 죽인 건 당시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광해군을 완전히 개혁군주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결국 광해군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수습한 전쟁 영웅이자 현실적인 외교를 펼친 지혜로운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잔혹한 선택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그는 왕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걸 겪었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누구의 시각으로 쓰이는 걸까요? 승자의 기록인가요? 아니면 진실의 기록인가요?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개혁군주였을까요? 여러분은 광해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비운의 명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쫓겨나야 할 폭군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옳았다고 보시나요? 만약 광해군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